연말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석을 아주 잘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2월 FOMC가 지나고 시장이 어떤 분위기일까 싶었는데 그리고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쪽에서 나오는가 봐요. 여기에 시장이 좀 깜짝깜짝 놀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아직은 괜찮은데 네.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회장 케빈 워시와 케빈 네. 해시를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또 다 열어놨어요, 가능성을. 그러면서 앞으로 누가 되든지 신임 연준 의장은 백악관이랑 나랑 네. 상의를 해야 되겠다. 금리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튀었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조금 얄궂죠. 예. 사실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1%까지 내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불안정하는 그러한 요인이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푸니까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는 안 잡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트럼프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시장은 좀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둘러싸고 어수선한 환경이고요. 그래도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물가가 안 떨어져서 금리를 팍 낮출 수도 없는 계속 연준의 그런 고민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도 역시나 관세는 물가에 또 영향을 주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한 1회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2회, 3회 이렇게 좀 인하하기 위해선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시그널들을 좀 받아야 되는 건지. 소비가 꺾여야죠. 예. 아무래도 소비가 꺾이려면 사실은 고용이 둔화돼야 되고 고용이 얼마만큼 둔화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저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취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지표니까요. 네. 미국이 지금 최근 데이터가 18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지? 네. 궁금해하실 텐데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170에서 한 180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83만이라는 것은 과거 호황기 때 수준이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00만이나 지금부터 한 10% 이상 증가해야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이 더 이제 좀 불안한 그러한 양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업자 수인데 실업자 수가 숫자로는 지금 760만인데 실업률로는 4.4%. 네. 실업률로 보면 지금 최근에 한 0.3%포인트 올랐지만 실업자 수 760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를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이게 조금 더 올라와야 그래서 결국엔 소비가 줄어야 소비가 얼만큼 줄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거냐, 네. 심지어는 50bp 비컷을 할 거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 물가를 제외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이 지금 2.5%거든요. 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뉴스에 예, 도배가 될 예, 겁니다. 예. 미국 소비 얼어붙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네. 지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네요. 고용이 또 소비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굉장히 갑론을박 연준위원들끼리 치고받지만 고용이 버티고 있고 경기가 버티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이 낮으니
시장은 뭐 상당히 골디락스 경기를 좀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굉장히 근간은 소비인데 소비가 확 꺾여야 된다는 건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뭔가 불꽃이 이제 튀어야 되는 건데 안 좋은 얘기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가능성도 네.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뭐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뭐 두 가지로 해서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달러, 네. 달러 인덱스 자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의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에 대한 이제 상대 가격 예. 이런 것이 지금 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금리를 내린다면 저는 내년 3월, 6월 25bp씩 두 번 내려서 최소 3.25%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 내려갈 것 같은데 나머지 유로존이라든지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대부분 미국처럼 그렇게 못 내릴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 차이라든지 또 장기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달러는 좀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큰 약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원화가 대폭락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위험은 일단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고유 환경인데 지금 7월 7일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 관세를 25% 부과하고 투자를 압박하는 글을 올린 선전포고의 날이었는데 7월 초부터 지금 일본 엔화, 대만 타이완 달러 그리고 우리 원화 거의 비슷하게 8%에서 10% 절하됐어요. 네, 동조하게. 예, 3개국이 왜 동조화됐을까? 예. 하반기에. 이거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네요. 공통점이 거기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새해 들어서 이제 200억 달러의 첫 전략 투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스가 제한. 200억 달러의 한도로 투자가 처음 시작되는데 예. 어떤 기업이 어느 업종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투자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이걸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달러가 혹은 N달러도 대만 달러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네. 이 3개국이 지금 이른바 미국의 이번 통상 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불확실성이 네, 이 네. 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건 아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불확실성에서 해소돼야지 뭔가 환율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안정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200억 네. 달러가 뭐 외화 자산 운용 수익에서 하지만 작년 올해까지는 안 나가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규모 200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외화가 예. 어쨌거나 나가니까 환율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엔화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3개국이 좀 동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급발진 뭐랄까 그 엔케르 테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네. 그런 또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뭐 제한적일까 아닐까 이런 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BOJ는 네. 금리를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지금 동경도 물가가 2.7% 굉장히 위협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뭐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지금 그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엔화가 약세로 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BOJ마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엔화가 뭐 훌쩍 160엔을 넘고 이것은 이제 또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또 결국에는 경제 체력의 악화로
악순환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조금 뭐 진퇴양난인데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띄엄띄엄이나마 내년까지 뭐 올해 이번에 지금 12월에 올리고 또 내년에 한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엔캐리의 청산 대규모로 일본 저금리에 이제 그것을 못 살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밖으로 나간 돈들이 네, 네, 네. 다시 이제 집 나간 돈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결국엔 뭐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도 팔고 또 주식도 팔고 하면서 전 세계 자산이 조금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뭐 그 규모는 전체 엔캐리 자금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공격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엔화를 보면서 엔화가 위협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본 하면은 최근 이제 중국 관계를 계속 네. 떠올리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 편에 있어서 뭔가 대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이제 중국과 이렇게 갈등을 계속 보이면서 네. 그러게요.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조금 뭐 최근에 미국의 전략 보고서도 나오고 네, 합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대륙별 각자 도생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 편을 들어야 마땅할 미국이 조금 애매한 태도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밖에는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무역 질서가 분절되고 있고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으로도 미중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자유우방 국가인 일본을 조금 약간은 거리를 두는 이제 이런 측면이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환율 시장에도 알게 모르게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크게 당장 시장을 위협할 그런 이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이제 산타랠리 이게 좀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에 쌓여 있어서요. 관문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얻으려면. 예.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오른 빅테크 주가가 지난주에 뭐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사실 브로드컴이 많이 폭락한 게 지난 주말에 사실은 뭐 4월 관세 날 이후에 2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네. 189%.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압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압력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좋은 뉴스 아니면 혹은 뭐 약간의 기대감을 조금 빗나가는 그러한 실망 펀더멘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S&P 500 EPS의 증가율이 올해 12%에서 내년에 13%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가요. 제가 볼 때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되 전체적으로 지금 분기마다 우리가 받아보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이익이 나쁘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 산타랠리 크던 작던 뭐 큰 산타랠리는 아닐지라도 또 이어서 또 내년 1월 장세 뭐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은 살아있다. 실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옥석 가리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오늘 연말 전략 이렇게 쭉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그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좀 많이 나와주셔서 저희 전략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